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실시 계획, 그리고 방식에 관한 내용을 봤죠. 자, 이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을 보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인데 교재는 388페이지입니다.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에서 다룰 거는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토지 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인데 자, 수용에 관한 내용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도 수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그 주택법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수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가지고 네 군데 수용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서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다음 388페이지에 그 네모 2번에 보면 토지 상환채권 나오죠. 토지 상환채권은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그래서 채권에 관한 사항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이미 정리가 됐죠.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니까 발행을 누가 할지 쉽게 할 수가 있죠.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니까 토지 매수는 시행자가 매수했죠. 따라서 그 채권 발행도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 거죠.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했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란 그 일부라는 게 2분의 1을 말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상환할 채권 발행 규모가 그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토지로 상환하게 되는데 그 조성 토지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9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면 발행 제한,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가 있다. 이 보증이라는 거는 이건 항상 민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보증 앞에 뭐 공사가 나온다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다 틀린 거다라고 한 번에 이해를 해둬야 돼요. 아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었죠. 공공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공공시행자는 보증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등 이런 시행자들 때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민간 시행자라도 여기에 조합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하기 때문에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일 때 발행하는 거라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로 3번에 채권 발행에 관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이 뻔한 거죠. 인가승인 검사는 전부 다 지정권자니까 채권 발행할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발행 조건이 나오죠. 그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지상환채권은 김용식 증권으로 한다. 채권 발행 방법은 채권은 발행할 때 등록만 해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증권을 교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산 등록하면 끝나요. 증권 없이. 증권을 발행할 때는 김용식 증권이 있고 무김용식 증권이 있습니다. 이 무김용식 증권은 이제 보통 뭐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채권을 사라 그러죠. 그때 사게 되는 채권이 무김용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하고 채권을 들고 나오다가 문 입구에 보면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있죠. 거기다 팔고 오죠. 왜 팔고 올 수 있는 이유가 무기명이라서.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을 누가 샀든 간에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김용식 증권은 채권 원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 또 채권에도 각각 기재가 돼야 내가 채권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김용식입니다. 그럼 토지상환채권은 당연히 김용이 돼야 되죠. 나중에 땅을 주겠다는 건데 그걸 무기명식으로 발행했다가 채권을 사가 집에 오다 흘려버리면 땅을 한 필지 잃어버리는 거죠. 누가 주수면 땅을 한 필지 줍는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토지상환채권은 김용식이 돼야 되고 공법에 채권이 4번 나오는데 김용식 증권이 되려면 채권 이름에 항상 상한자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한자가 있으면 김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주택 상한사채 그 상한자가 있죠. 김용식 증권이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 이거는 적어도 상한자가 없으니까 김용은 아니겠죠.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이 아니라서 등록 또는 무기명의 방법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름에 상한자가 있다. 이걸 체크해 두시고, 다음 네모 3번에 선수금. 선수금 개념은 알죠? 미리 대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그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대금을 미리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은 당연히 지정권자 승인이 되겠죠. 다음 네모 4번에 보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 토지 공급하려면 공급 계획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가로 1번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든 승인받든 인가받든 계속 지정권자죠. 그래서 가로 1번 내용이 이게 26개 시험 때 나왔어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 번 내다 보니까 공급계획 정해서 지정권자한테 뭐 확인받거나 인가받는 거 이건 뻔하니까 계속 요걸 갖고 내다가 요번에는 좀 약간 속여서 요 지정권자한테 보통은 인가 또는 승인, 검사 이렇게 되는데 공급계획은 승인받는 게 아니라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 그러니까 공급계획에 대해서 뭐 따로 승인받거나 인가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매각하는 건데 그 지정권자가 승인해야 매각한다 이러면 그럼 사업할 때 너무 제약이 크죠. 가격을 얼마로 할지 또는 뭐 언제 팔지 어떤 방법으로 팔지 이거는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좀 권한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지정권자가 승인해줘야만 그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너무 사업상 제약이 크기 때문에 공급 계획에 관한 거는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 바꾸면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기본 틀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그 내용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교재 내용이 약간 좀 잘못됐습니다. 그 가로 2번 내용 중에 조성토지 등을 개발 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개발 계획에서 실시 계획을 대체해서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것은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겁니다.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이 정한 대로 그대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을 해주시고, 저와 같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는 실시 계획이 정한 대로 실시 계획으로 주거용지 정했으면 주거용지로, 상업용지 정했으면 상업용지로, 또 실시 계획으로 정한 필지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공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면서 뭐 조건을 비추거나 또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걸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공급의 방법인데 가로 3번에 공급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공급할 때 기본이 입찰입니다. 입찰 방법을 해야 일단 가장 공정하죠. 그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토지는 제한돼 있고 하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입찰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원하는 계획을 써서 제출하면 그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이거를 낙찰자로 해서 공급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공정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한테 그 토지가 공급이 되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니까 같은 값이면 뭐 그 높은 가격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서로 공정한 건데 그 가격을 높게 썼다는 것은 그 토지를 누구보다 가장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공급이 되니까 가장 뭐 그 입찰로 하는 게 공정한 방법입니다. 그런 예도 있죠.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10조를 써서 낸 경우가 있었죠. 그 삼성동에 한전부지 그 우선적으로 꼭 공급받아야 되니까 가장 높게 써가지고 그 공급이 됐는데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등이 그 5조였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면 뭐 그 5조나 더 써가지고 손해 본 것 같지만 어쨌든 절실하게 원하니까 토지 공급을 받은 거죠. 저와 같이 입찰이라는 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토지가 공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제값 받고 팔 수가 있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와 같이 입찰의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하든 또는 뭔가를 구입하든 기본은 다 입찰의 방법을 하죠. 여기도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때는 입찰의 방법을 하는 건데 그 예외가 있는 겁니다. 원칙은 입찰로 하는데 그 입찰에 관한 그 예외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따를 숫자고 의자가 뜻자예요. 뜻대로 공급한다라는 것, 뜻대로. 뭐 다른 말로 하면 맘대로 공급한다는 거죠. 수의 계약은 시행자가 맘대로 공급하겠다. 누구한테 팔든 얼마에 팔든 시행자 맘이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시행자 맘에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시행자 맘에 들려면 뭐 봉투도 찔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보통은 입찰이 되는 겁니다. 수의 계약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의 계약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찰을 붙이려면 경쟁이 있어야 입찰을 붙이는데 수의 계약은 경쟁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붙일 수가 없죠. 예컨대 공공청사용지나 학교용지나 이런 게 매각 대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뭐 경쟁적으로 막 살려고 입찰에 응하지 않겠죠. 그런 건 할 수 없이 수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없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급 대상자, 땅을 받기로 한 사람, 공급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해진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해당하는 자와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게 토지상한 채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땅 주기로 하기로 약속돼 있는 거니까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수의 계약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찰이지만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유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 기준으로 경쟁 없거나 공급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수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기본서 가지고 볼 거고 여기서 기억할 건 일단 기본 입찰이다. 다만 수의 계약 사유들도 있고 또 일부 추첨으로 가능한 사유들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 4번의 공급 가격은 기본은 감정가죠. 다만 이제 감정가 이하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공공 목적으로 공급되는 거, 학교 용지라든지 또는 공공청사 용지라든지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 공공성이 있는 토지 공급의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되죠. 다음 그 밑에 네모 5번에 원형지 공급인데 원형지는 그 개발 안 된 빈 땅을 그냥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이체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권자 승인받고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 가로 2번에 보면 이 원형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 박스 안에 보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이 공공 주체가 특별한 목적으로 입체적 개발하거나 또는 자연 친화적으로 따로 개발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공급하는 것이고 4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자는 개발계획 공모에서 선정이 됐어요. 개발계획을 만든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개발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개발 안 된 상태로 그냥 넘겨주면 알아서 계획 정해서 개발한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뭐 대학교가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떼서주면 알아서 개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게 원형지 공급입니다. 가로 3번에 보면 공급 가능한 원형지 면적은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이 되는데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때는 2분의 1이었죠. 원형지는 3분의 1. 이 규모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원형지가 세 글자죠. 원형지 세 글자.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토지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원형지는 10년 범위 내에서 다음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원형지 매각 제한을 두는데 원형지는 개발 안 된 빈 땅을 그냥 공급한 거예요. 근데 주변은 개발되고 거기는 이제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막 뛰겠죠. 그거를 사업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매각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기본 10년인데 10년을 먼저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는 5년,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10년 기억할 때는 그 제한 내용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해보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딱 10글자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이 10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걸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본 내용도 중요한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은 수의계약 방법이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경쟁이 없거나 공업 대상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 수의계약인데, 원형지 개발자는 다 보면 정해진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딱 특정돼 있죠. 또는 공모에서 선정이 됐죠. 정해진 사람이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5번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직접 사용한다. 이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경쟁이 있죠. 뭐 학교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공장이 여러 군데서 구역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그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공급할 때는 입찰의 방법을 합니다. 원칙은 수의계약, 예외로 입찰의 방법인데, 이게 조성토지 공급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성토지는 원칙이 입찰이라 그랬죠. 그리고 원형지 공급은 수의계약.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입찰의 방법으로, 그다음에 원형지의 공급은 수의계약 방법이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걸 묶어 가지고 조입 원수다 이렇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는 조성 토지 공급할 때 방법은 원칙이 입찰의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원형지 공급은 원칙이 수의계약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먼저 외워두셔야 돼요. 조입 원수. 그래서 약간 연상을 해보면 조놈의 입이 왼수다 그러죠. 그래서 조입 원수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이걸 기본으로 각각 예외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조성토지는 원칙은 입찰, 예외로 추첨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원형지 공급은 원칙은 수의계약이지만 예외로 학교나 공장 부지를 직접 사용한다. 이때는 입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형지 공급에 관해서는 이런 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여기다 좀 더 추가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에 의한 요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봤고요. 다음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요 사업 내용들인데, 순서대로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등기 청산의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면 되는데, 자, 구체적인 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이 각각의 개념들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환지 계획부터 보면, 환지 계획은 말 그대로 토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390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환지 계획 작성,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죠.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해두면 환지 계획이 어떤 건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환지 설계가 있는데, 환지 설계라는 거는 이제 토지 바꾸는데 기준을 정해야 되죠. 토지 바꾸면서 위치는 어떤 식으로,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바꿀 것이냐, 이걸 이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평가식도 있고 면적식도 있는데, 그 적절한 방법으로 토지 바꾸는 이제 기준을 정하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개별 필지마다 그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종전의 토지가 있었는데 1번 토지는 요 위치에 요 모양으로 바뀐다. 2번 토지는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구역 안에 필지가 100개가 있었으면 그 각 필지마다 다 바뀌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토지들이 종전에 있던 토지들이고 여기 바뀌는 토지예요. 종전에 있던 토지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를 각 필지별로 정하는 거죠. 필지. 개개의 필지마다 이 필지별로 해서 환지, 바뀌는 토지가 어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게 명의고, 그걸 세세하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필지가 사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거를 세세하게 밝혀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그 동그라미 2번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있죠. 환지 계획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2번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하는데, 이렇게 정할 때 그거를 위치도 맞추고 면적도 맞추고 다 맞춰서 정하는 거고, 그 기준을 정한 게 환지 설계였어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바뀌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종전의 토지는 120평이었어요. 환지로 정해지는 게 50평. 근데 그 옆에 있던 토지는 100평이었는데 50평으로, 또 어떤 토지는 80평이었는데 50평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죠. 왜냐면 이 바뀔 때 보통은 줄어요. 근데 줄는 게
동일한 기준으로 줄어야 되죠. 예컨대 뭐 반 정도 준다 그러면 120평이던 토지는 60평으로, 100평이던 50평으로, 80평이던 40평으로, 60평이던 30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게 되면 토지가 60평짜리, 50평짜리, 40평짜리, 30평짜리, 20평 막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지금 사업을 한 이유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려고 사업한 건데 대지 모양이 뭐 이렇게 크고 적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지면 오히려 대지로서 효용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이거를 적정 규모로 맞추는 겁니다. 토지를 적정하게 구획을 해가지고 요 크기 가능한 맞춰서 환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를 얼마를 할 거냐 이게 환지 설계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적정 규모가 주거용지냐 상업용지냐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규모가 예컨대 50이다 그러면 여기 맞추는 거죠. 그래서 120평인데 원래 기준에 따르면 60으로 할 거를 줄여서 50으로, 이건 그대로 50으로, 요거는 원래는 40으로 해야 될 거를 좀 얹어가지고 50으로 이런 식으로 이 규모를 맞춰서 환지를 정하다 보니까 120평이다가 50평 받는 사람과 80평이다가 50평 받는 사람의 손익이 발생하게 되죠. 이 사람은 손해보게 되고 이 사람은 좀 이익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적정한 기준대로 받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환지를 정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거를 맞추기 위한 게 청산입니다. 근데 그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업 끝나고 마지막에 청산금이 확정된다. 환지 처분까지 하고 나야 청산금이 확정돼요. 근데 환지 계획으로는 청산이 필요한 토지가 어느 거다라는 걸 정해두죠. 그러니까 1번 토지는 손해봤으니까 이건 청산이 필요한 토지다라는 걸 정해둬요. 그다음에 요 3번 토지는 그 80이다가 50으로 받으니까 좀 이거는 상당히 이익을 본 거죠. 요것도 청산 대상 토지가 돼요. 근데 100이다가 50으로 바뀐 거는 이건 적정하게 바뀐 거니까 이건 청산이 필요 없고 요 두 가지는 청산이 필요한데 청산금을 교부할 토지. 그러니까 시행자가 여기다가 돈을 줘야 될 토지. 그다음에 요 토지 이익을 봤으니까 청산금을 징수할 토지. 이런 걸 정해 둔다.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환지를 이렇게 쭉 정하고 지금 이 토지는 이게 환지로 정해지는 토지들이죠. 종전 토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거니까 이 지역에는 도로가 설치가 돼야 되고 공원도 생겨야 되고 하는데 이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120평이던 토지가 줄죠 이렇게. 그다음 100평이던 토지는 50으로 이렇게 줄은데 그 줄어든 토지 일부가 이 도로 부지로, 공원 부지로 정해지죠. 이와 같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긴 토지를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가 어느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죠. 여기가 보류지다라는 거를 정해 두는 겁니다. 또 일부 토지는 이런 데 정해져요. 이걸 시행자가 팔아서 여기서 나온 돈으로 도로공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이와 같이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긴 토지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지를 정하다 보면 보통 이게 주는데 어쨌든 종전에 토지가 있으니까 환지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 토지는 기준보다 좀 줄었죠. 원래는 60으로 할 거를 50으로 정하니까 마이너스 10만큼이 줄어든 게 되죠. 이거를 이제 감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원래 40으로 환지할 거를 10을 더해가지고 50으로 환지를 하니까 늘었죠. 그래서 증환지라고 하는데 토지 중에는 예컨대 구역 안에 종전에 있던 토지가 뭐 20평짜리 토지였어요. 이걸 기준대로 환지를 하게 되면 10으로 환지를 해야 되는데 10은 너무 작으니까 50 규모에 맞추려면 더하기 40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지를 할 수가 없죠.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대상에서 빼죠. 이런 거는 이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정 토지들이 생겨요. 부지정의 경우에는 좀 억울하죠. 사업 끝나고 면적은 좀 줄었더라도 대지로 환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부지정이 되니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40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으로 환지를 하기엔 너무 작고 그래서 부지정하게 됐는데 혼자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걸 모아가지고 크게 이런 데다 정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해서 이렇게 부지정이 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 해당 소유자가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토지를 대신으로 해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로 분양받는 거 그거를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입찰한 지형, 건축물의 명세, 입찰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이런 걸 환지 계획에다 다 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환지 계획은 토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정해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지 계획이고 일단 이 의미 정도를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고 이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이제 기준들이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바꾸게 될지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지목도 고려해야 되고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면서 토지 면적이 줄는데 그 토지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 감보율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방법에 따라서 면적식이냐 평가식이냐 이렇게 따르는데 평가식으로 할 때는 또 비례율 따져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항들은 너무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공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데 시험 문제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막상 기본서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뭐 그냥 그 어려운 걸 억지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어려운 거는 좀 그 건너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적응한지 원칙이 있고 그에 관한 예외사항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거는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급한 거는 환지 계획이 뭐 하는 계획이냐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토지를 바꾸는 계획인데 그 바꾸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환지 설계고 구체적으로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해야 되니까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하고 바꾸다 보면 이게 늘고 줄고 하니까 그걸 금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정하고 또 일부 토지는 남겨서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써야 되니까 채비지와 보류지 명세를 정하고 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찰지와 관련해서 입찰지형 건축물 명세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 의미를 일단 잘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 네모 2번에 환지 예정지 이건 아까 개념을 설명드렸죠. 환지 계획이 나오고 나면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미리 다 정해졌는데 이 토지는 이거로 바뀐다. 이번 토지는 이렇게 바뀐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실제 바뀌는 거는 환지 처분까지 돼야 바뀌니까 그 환지 위에다가 건물을 못 짓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다 종전 토지에 건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종전 토지도 사용 못하고 환지도 사용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해소하자라는 게 환지 예정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 환지 처분이 안 됐더라도 미리 가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환지 예정지예요. 그래서 그 개념 정도 일단 이해해 두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나서의 효과들은 기본서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네모 3번에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이제 환지 계획대로 토지를 실제 바꾸는 처분입니다. 종전 토지에 있었던 각종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도 여기 있고 공사 이게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기타 권리가 다 이 토지에 있었는데 환지 처분을 통해서 이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가 환지 위로 가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지 처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의 절차 등은 기본서 가지고 보도록 하고 환지 처분의 효과를 알아야 이제 환지 처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2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동그라미 1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과예요. 근데 표현을 잘 보시면 환지 처분의 다음 날 환지를 취득한다라고 안 돼 있고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사실상 같은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그 표제부는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되죠. 근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게 됐을 때 그때 등기부에 정리할 사항은 갑구나 을구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물건의 표시 종전에 있던 토지가 이렇게 됐다. 이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토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였고 언제 취득했고 그 토지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게 등기부에 있었는데 이 갑구나 을구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물건의 표시만 바뀌어가지고 이게 사실상 동일한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게 아니고 그 오래전에 취득했던 이 토지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것뿐입니다. 그게 환지 처분의 기본 효과예요. 예컨대 여기 교탁이 있었는데 교탁을 들어서 옆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교탁이 어디든 동일한 물건이죠. 소유권자 동일하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환지로 정해놓은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환지와 종전 토지가 사실상 같은 토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좀 변동한 거지 물건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한다라는 말을 안 쓰고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 되면서 그 환지계로 정해놨던 토지 중에는 부지정 토지도 있고 입찬지도 있고 채비지, 보리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 효과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입찬지는 토지가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럼 아파트와 토지는 그 물건이 동질성이 없으니까 토지는 없어졌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찬지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정이 됐을 때는 환지가 없으니까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만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채비지나 보리지의 경우에는 그 환지를 정하면서 일부 토지를 남겨가지고 채비지와 보리지를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 물건이 생겼죠. 그 물건을 누군가 취득을 해야 되죠. 일반적인 환지는 이렇게 종전 토지가 바뀌어서 생겼는데 채비지는 이런 토지를 모아가지고 없던 토지가 이렇게 하나 생겼으니까 처음 누군가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시행자가 그 채비지를 취득하고 보리지는 환지 계획으로 정한 자가 각각 취득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기본서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 환지 처분이라는 게 권리를 확정시키는 행위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환지와 종전 토지가 같은 토지가 되는 것을 처분을 통해서 정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나머지 입찬지, 부지정, 채비지에 관한 효과 이런 거는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사업이 다 끝났죠. 근데 후속 조치로 등기도 하고 청산을 하는 겁니다. 등기나 청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기본서를 가지고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이 흐름 위주로 일단 정리를 흐름 위주로 정리를 좀 잘해 두시고 개별 내용에 관한 내용들은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항상 틀만 서 있으면 개별 내용 금방 되는데 개별 내용 막 외워놨는데 틀을 모르면 그러면 외웠던 내용이 환지 계획과 관련된 사항인지 이 채권에 관한 사항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일단 항상 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틀 위주로 정리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처럼 흐름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죠.